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나라는 초기의 서주와 후기의 동주로 나누는데요. 오늘은 서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나라는 황하 유역에 있는 수많은 성읍국가 중 하나였는데 세력이 가장 강성하여 자연스레 종주국이 되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지요. 따라서 주변의 제후국들은 상의 왕이 영토를 제후들에게 하사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각기 독립적으로 키워나간 국가들입니다. 상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여 스스로 제후국이 된 것이지요. 엄격한 의미의 봉건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봉건제의 시초가 된 것은 분명하지요. 아무튼 상의 서쪽 그러니까 지금의 산시성 서안시에 주라는 제후국이 있었으니 상나라의 폭군 주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곳의 영주는 바로 희창이었습니다. 성이 희, 이름이 창이었지요. 주가 성장하자 주변의 소국들을 관장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주왕은 창을 서쪽 지방의 우두머리라고 하여 서백이라는 자귀를 내립니다. 주왕이 폭정을 할 때 서백창은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주변의 많은 제후들이 창을 따르게 됩니다. 창은 일찍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강태공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태공망 여상을 등용하지요. 그는 동쪽의 해안 지방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집안이 가난했지만 결혼을 해서도 이것저것 공부만 하고 당최 벼슬을 얻지 못하니 20년 세월 고생만 하던 아내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후 강태공은 황허의 지류인 위수라 불리는 강에서 때를 기다리며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창이 그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곧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등용을 합니다. 진흙 속에 숨어있던 보석이라고나 할까요? 창이 죽고 창의 아들인 희발이 그의 뒤를 잇는데 바로 상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이 되시겠습니다. 무왕은 아버지에 이어 강태공을 스승으로 삼고 동생인 주공희단과 소공희석을 보좌관으로 삼아 폭정을 그치지 않는 상의 주왕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왕조를 대표하는 색깔이 있었는데 상 왕조는 흰색, 주 왕조는 붉은색이었지요. 왕위에 오른 지 9년째 되던 해 상나라를 정벌하려고 무왕은 제후국들을 모았는데 장장 800명의 제후들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상나라로 가는 배에서 흰물고기가 나를 잡수시와요. 하듯이 배 위로 튀어오르니 이는 주나라의 승리를 암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무왕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2년 후에야 상을 공격해 주왕과 달기를 죽이고 왕이 되니 이때가 기원전 1046년이었습니다. 희씨 왕조의 중국 다스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왕은 아버지 서백창을 문왕으로 추중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백이와 숙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이라는 작은 제후국 우두머리의 아들로 형제였지요. 아버지가 맏이인 백이를 두고 막내인 숙제만 아이고, 내 새끼. 하며 이뻐하면서 제후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숙제는 막내인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며 백이에게 양보를 하지요. 하지만 백이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여 고죽국을 떠납니다. 그러자 숙제는 형을 따라가지요. 그래서 주나라에 이르렀는데 무왕이 상나라의 주왕을 죽이고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는 이는 제후국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곤 무왕이 다스리는 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만 캐먹다가 굶어 죽고 말았다죠. 절개의 상징인 성산문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라는 시조에서 이제는 백이와 숙제를 말하는데 수양산의 고사리도 결국 주나라 무왕의 것이니 나는 그것조차 먹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시조입니다. 아무튼 이제 패권을 차지한 주는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의논을 했는데 이때 상을 멸망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태공은 마마, 은나라의 왕실 사람들은 모두 죽여서 후한을 없애야 하옵니다. 라고 말했지만 동생인 소공은 죄 있는 자는 죽이고 죄 없는 자는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주공이 마마, 은나라 왕실을 몰살하면 그곳의 제후들과 백성들이 이반을 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왕의 아들인 녹보를 그곳의 제후로 봉하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무왕은 수도를 호경으로 정하고 녹보를 상의 제후로 봉한 후 강태공을 동방 제나라의 제후로, 소공은 동북방의 연나라의 제후로, 주공은 산둥반도에 있는 노나라의 제후로 봉했습니다. 특히 강태공이 받은 제나라는 나중에 춘추오패 중 하나가 되었고 전국 칠웅 중 하나가 되지요. 이렇게 주나라의 봉건제가 실시된 것입니다. 봉건제란 한자어를 보면 봉할 봉에 세울 건자입니다. 제후로 봉해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뜻이지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 각 지역에 왕족이나 공신들을 보내 제후로 삼고 독립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되 왕의 충성을 맹세케 하고 공무를 바치게 하는 것이지요. 주나라 때는 혈연 관계에 있는 왕족들을 56개 지역의 제후로 임명했으며 70여 지역은 공신이라든지 원래 그 지역의 우두머리들을 제후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경, 대부, 사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대부는 고위관리고 사는 하급관리입니다. 경은 대부들을 이끄는 우두머리 격이고요. 사는 하급관리로 영지 내의 농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요. 물론 제후는 왕에게 땅을 하사받았든 경대부에게 땅을 주고 자신에게 충성케 하였으며 대부들은 사들에게 땅을 주고 농민들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봉건적 피라미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태공, 주공, 소공. 여기서 이름 뒤에 공이 붙는 것은 제후의 자귀인데요. 그 지위에 따라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으로 나누어지지요. 가장 넓은 영지를 가진 제후는 공작인데 이들의 뒤에 공작이란 뜻의 공이 붙고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를 공국이라고 하지요. 당연히 자귀에 따라 영토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제나라의 제후가 된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요? 강태공은 젊었을 적 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죠. 가난을 이기지 못해 그의 아내는 집을 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제나라의 제후가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강태공. 군중들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거리에 가득한데 강태공의 눈에는 늙고 초라한 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도망간 전처였습니다. 강태공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소? 헉, 당신은? 그렇소. 당신의 전 남편이었지. 아이고, 그때 소첩이 가난을 견딜 수 없어 당신을 버렸지만 그 후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소첩을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전처가 이렇게 애원을 하자 강태공은 물이 담긴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그 물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지요. 그래도 한때마나 고생했던 아내인데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모른 척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주나라의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지 3년 만에 죽어 어린 태자 송이 왕위에 오르지요. 이가 바로 성왕입니다. 이때 무공의 동생이자 성왕의 숙부인 주공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쓰지요. 이에 주공의 형제인 관숙, 채숙, 곽숙이 상나라의 제후 녹보와 함께 난을 일으키지요. 주공의 강력하고 엄격한 통치에 혹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면서요. 녹보는 상을 멸망시킨 주에 대한 미움으로 기꺼이 반란의 주동 세력이 됩니다. 이를 삼공의 난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주공은 이를 진압합니다. 후환을 생각해 상나라 왕족들을 없애야 한다는 강태공의 말이 맞았네요. 주공은 7년의 섭정을 끝내고 곧 성왕이 친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년 동안 섭정을 하면서 왕권을 탄탄하게 다져놓자 성왕은 정치하기가 아주 수월했겠죠. 성왕은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주공은 노나라는 아들에게 맡기고 뤄양에서 동쪽 지방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주공의 덕으로 성왕과 강왕 때는 나라가 평화로웠는데 이 시대를 성강지치라고 하지요. 성왕과 강왕의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춘추시대의 공자는 주나라의 봉건 정치를 이상으로 삼고 주공의 덕을 그리워하면서 꿈에라도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전해지지요. 가장이 집안의 중심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듯이 봉건국의 왕이 가장으로서 제후국을 잘 다스리고 제후들은 성심을 다해 왕에게 충성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호경이 수도였던 주나라는 동방으로의 영토 확장을 꾀하면서 서방의 영역도 넓히며 서역과 교류를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모광과 서왕모의 이야기가 유명하지요. 서왕모는 서역의 여신이면서 여왕이었는데 모광은 서왕모와의 깊은 우정을 나누고 주나라로 돌아왔다고 하지요. 이는 주나라의 서방 진출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왕모와 우정을 나누었다는 것은 평화로운 교역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주나라의 힘이 점차 약해집니다. 혈연관계와 공신관계로 맺어져 있던 제후국들과의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혈연관계도 약해지고 공신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나라의 왕들이 덕, 총명함, 힘면에서 많이 약해졌기에 한마디로 계기는 제후국들이 많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다가 유왕 때 주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싹이 노랬던 유왕은 왕이 되자 난폭한 성격을 드러내고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포라는 나라의 제후가 중죄를 지어 주나라 왕실로부터 벌을 받을 참이었는데 제후는 유왕이 주색 잡기가 취미 및 특기라는 것을 알고 포에서 제일 가는 미녀를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포사라는 미녀를 바쳤지요. 포사를 본 유왕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사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웃지 않아도 예뻤지만 웃으면 더 예쁠 것 같아 유왕은 포사에게 내가 뭘 해줘야 웃겠니? 말해보거라.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포사는 비단 찢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정말로 비단 찢는 소리를 듣는 포사의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유왕은 미친 듯이 비단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고는 바닥이 나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 후 포사는 비단 찢는 소리에도 시들해졌는데 실수로 피어오른 봉화로 인해 병사들이 허둥지둥하자 그 모습을 보고 웃지요. 포사가 웃는 모습에 환장을 한 유왕은 매일 거짓으로 봉화를 피어오르게 하여 사람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후들은 큰일이 난 줄 알고 왔다가 그것이 유왕의 쇼라는 것을 알고 분노가 치밀지요. 여자 하나 웃게 하려고 우리를 가지고 놀아? 화가 치미는구나. 그때 유왕의 왕비는 신우의 딸 강씨였고 그녀가 낳은 의구가 태자였는데 유왕은 신우의 딸을 내쫓고 의구를 패한 후 포사를 왕비의 자리에 앉히고 그녀가 낳은 아들 백복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신우의 일족은 증족, 서이족, 견용족 등 유목민족들을 설득해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리하여 유왕 11년에 반란을 일으키지요. 이에 제후들의 도움을 얻으려 봉화를 올렸으나 그동안 수없이 속은 제후들은 또 장난일까요? 왕이 허구한 날 포사를 위해 저리도 가볍게 행동을 하니 하면서 그냥 무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반란군의 침입으로 유왕과 백복은 죽임을 당하고 포사는 포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우는 호경의 창고를 열어 반란을 도운 유목민들을 포상했으나 견용족들은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신우는 제후들에게 견용을 물리쳐 줄 것을 부탁했고 겨우 견용의 추장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자 의구를 왕으로 받더니 이가 바로 평왕입니다. 그런데 물러갔던 견용족들이 틈만 나면 수도 호경을 침입하여 결국 평왕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길 것을 결심합니다. 옛날에 주공이 머물러 동방 지역을 다스리던 노양으로 말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770년이었지요. 이리하여 기원전 1045년부터
기원전 770년 서쪽의 호경을 수도로 했던 시대를 서주시대라 하고 기원전 770년부터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BC 221년까지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동주시대는 곧 춘추전국 시대인 것이지요. 오늘은 봉건국가 주나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